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유행 정점의 확진 규모가 원래 예상했던 28만 명보다 적은 20만 명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유행이 예측 범위 안에서 전개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의료 역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가운데 5%가량은 완치 후에도 오랫동안 음식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연구팀이 18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인데 전 세계적으로 후각과 미각 상실 후유증을 겪는 사람은 각각 1,000만 명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비율은 낮아졌지만 비만율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중고생의 흡연율은 4.5%로 2019년 6.7%보다 낮아졌고 음주율도 15%에서 10.7%로 줄었지만 비만율은 11.1%에서 13.5%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시각이 당초 예정보다 이틀 연기된 우리 시각 8월 5일 오전 8시 8분으로 확정됐습니다. 발사 대행사 스페이스X는 미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다누리 발사 일정 변경 허가를 받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습니다. 지난 24일 발사된 중국의 우주 발사체 창정 5B호의 잔해물이 일요일쯤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에 잔해물이 추락할 위험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궤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원래 예상보다 적은 하루 20만 명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고 변이 영향력이 감소해 원래 8월 말 최대 28만 명으로 예상했던 정점 규모가 20만 명으로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델타 변이 유행 때와 비슷하거나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당시 최대인 400명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유행이 예측 범위 안에서 전개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과 의료 역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예정대로 확대하고 검사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오전 10시 기준 36곳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를 70곳까지 늘리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이달 말까지 70곳 운영이 목표였던 것만큼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검사비를 내는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방역과 의료 대응이 강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브리핑에서 차질 없는 의료체계 대비로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5%가량은 완치 뒤라도 오랫동안 미각과 후각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 환자 3,700여 명의 사례를 다룬 18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회복된 뒤 6달 이후까지 후각을 잃은 환자는 5.6%, 미각은 4.4% 잃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5억 5천여만 명의 추정치를 대입해보면 오랫동안 후각과 미각 상실 후유증을 겪는 사람은 각각 1,0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9일 발표한 국민건강통계플러스 현안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개선됐지만 식생활과 비만은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7%에서 2021년 4.5%로 떨어졌고 현재 음주율도 2019년 15%에서 2021년 10.7%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을 먹지 않은 아침 식사 결식률은 2019년 35.7%에서 2021년 38%로 높아졌고 비만율도 11.1%에서 13.5%로 높아졌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켜는 가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이러한 계문 냉방을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문을 열고 환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서울 홍대 인근 거리. 문을 활짝 열고 냉방을 하는 상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홍대 인근 거리에 있는 상점 70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중 47개 상점에서 이렇게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전력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력 수급이 관심 단계를 넘어서 차질이 우려될 경우 계문 냉방 행위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여름이면 문을 닫지 않으려는 상인들과의 이른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길거리가 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끌리듯이 들어오시는 손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문 닫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먼지가 옷가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환기 때문에 열어둔 거여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관할 지자체가 계문 냉방을 못하게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뒤부터는 무작정 막기도 어렵습니다. 2시간마다 실내를 10분 이상 환기하라는 정부 방역 지침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그 사람이 환기 중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점검하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전력난과 방역 생활화 사이에서 상인도 단속 공무원들도 정답을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있고 그러면서 좀 에어컨 틀면서 문을 또 닫아야 되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좀 확실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자꾸 생기게 돼서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미 이번 달 초 전력 수요는 작년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계문 냉방 행위를 코로나19 상황에선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꼭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지난 2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감기 등 급성 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해 35.1%로 2002년의 73.3%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지난 2019년 기준 26.1 DID로 OECD 29개 나라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가운데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춘 곳이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응급실을 통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상급 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189곳으로 모두 233개 병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춘 병원은 99곳으로 전체의 43.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율은 2년 전 8차 평가 때 75개 기관 30.2%보다는 12.3%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1980년대 에이즈로 도시가 피폐해지는 경험을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당국이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의 원숭이 두창 환자는 261명입니다. 미국 전역의 확진자는 4,600명이고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약 800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원숭이 두창 환자의 30% 이상이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원숭이 두창 확산은 1980년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여파로 도시가 피폐해지기 시작한 것을 연상시킨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시는 다음 달 1일자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We are here because we, as a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officially ar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for a public health crisis in San Francisco involving monkeypox. 샌프란시스코시는 원숭이 두창 백신이 바닥나자 이번 주 초 주요 백신 접종 클리닉을 폐쇄했습니다. 런던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을 지원할 백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당국이 연방 보건 당국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ve received about 12,000 vaccines to date. We really need 70,000. AP통신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의 무능한 대응에 좌절감을 느낀 동성애자들이 이번 비상사태 선언을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여름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죠? 네, 눈도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숲에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울창한 숲과 계곡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진주 월화산에 자리한 자연휴양림입니다. 여러 개의 트램펄린이 연결된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널뛰기를 합니다. 곡선형 집와이어는 구불구불 꺾이는 재미에 절로 신이 납니다. 나무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숲을 걷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숲속 도서관도 인기입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피톤치드도 막 실컷 만끽하고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부모인 제로서도 너무 만족스럽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계곡.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돌다가 허기질 무렵 온 가족이 평상에 둘러앉아 먹는 치킨은 말 그대로 꿀맛입니다. 휴양림과 가까운 곳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절도 있어 산사의 고즈넉함도 즐길 수 있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계곡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문화재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립 또는 공립인 자연휴양림은 전국적으로 187곳입니다. 숙박시설도 펜션, 글램핑 등 다양하게 갖췄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도심과 가까워 만족도가 높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숲나들이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대기자가 많아서 6주 전부터는 예약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일상이 힘들어지는 시기, 숲을 찾아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여름 휴가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여름철 전남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어서 국제 블루플래그 인증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받은 곳인데요. 전남을 대표하는 피서지를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래 우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린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일단 어린애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와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보다 이제 내일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계속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찾아올 것 같습니다.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고운 모래밭이 넓게 펼쳐져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애들은 바닷가를 처음에 와가지고 좀 두려워서 물에는 못 들어가는데 모래놀이라 그냥 여기서 첨벙첨벙하고 뛰어놀기는 위험하지 않고 좋네요. 한쪽에서는 카약과 요트 무료 시승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트스키를 타고 날아오르는 기분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완도는 해양 치유의 메카인 만큼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건강을 다지는 노르딕 워킹도 인기입니다. 바다를 보며 멍을 때리는 피서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 이전의 피서객 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 예상을 하고 철저한 그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기대에 어긋나게끔만큼 손님이 많이 안 와가지고 좀 상인들이 울상이고 우리 관계기관에서나 우리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오게끔 좀 유치를 했으면 쓰겠다는 우리 상인들의 마음입니다.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음이온이 많이 나온 것으로 이름나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과 친환경 분야에서 국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양 치유와 함께 요트, 카약, 보트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청정 바다도 안도로 오시면은 힐링과 함께 여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은 철저한 안전 관리 속에 말 그대로 힐링과 쉼을 바라는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보만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반도체는 얼마나 작은 면적을 더 많은 회로에 그리는지가 관건인데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굵기의 회로를 가진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든 겁니다.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는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 기술을 적용을 해서 기존 핀팻 방식보다 성능은 30% 높이고 전력 사용량은 45% 줄여서 이 반도체 효율 또한 높였다고 합니다. 이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타이완의 TSMC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파운드리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잖아요. 잘 모르는 단어인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안을 주문을 받은 뒤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이번 성과의 의미는 세계 1위 기업인 TSMC보다 먼저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대량 생산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요. TSMC는 6개월 뒤쯤부터 이 3나노 공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계기로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고요. 정부 역시 이번 양산으로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국가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석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이제 휴대용 선풍기 관련 내용인데 전자파가 나온다고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기 전에 휴대용 선풍기 꼭 챙기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얼굴에 대부분 가까이 대고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제품은 목걸이처럼 걸고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한 환경단체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에서 이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높은 전자파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자신들의 실험을 바탕으로 이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전자파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너무 얼굴 가까이에 대지 말고 사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환경단체의 실험값이 기준치로 삼기엔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환경단체가 측정한 방법은 전자파를 주파수별로 측정해서 노출 지수를 평가하는 이 국제 표준 측정 조건과 상당히 달랐고요. 또 측정 기계 역시 규격과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기부는 지난 2018년 이 환경단체가 제기했던 손선풍기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을 때도 당시에도 이 대상 제품 모두가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했고 또 지난해에도 목선풍기 10개 제품을 전자파 측정을 했는데 이때도 인체 기준을 다 통과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소비자들이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위험 우려가 커져 있는 상황인 만큼 과기부는 환경단체가 실험했던 동일 제품 10개에 대한
전자파 측정 시험을 진행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시험 결과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3위 소식도 인체 유해성 논란인데요. 스타벅스의 일명 그 프리퀄시 증정품에서 1급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 한정판으로 이제 증정품 행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올해는 가방을 내놓았는데 이게 이름이 서머 캐리백이죠. 이 서머 캐리백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물질인데 이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 증정품이라고 해도 음료를 17잔이나 마셔야 받을 수 있는 이 제품에서 1급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스타벅스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벤트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스타벅스가 가방을 납품했던 A 업체에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A 업체가 이달 초에 연구소 여러 곳에 의뢰를 하고 검사 결과를 받기 시작했고요. 이벤트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에 최종 시험 결과까지 종합을 해서 스타벅스 측에 이 실제로 가방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인터넷에 이 관련된 글이 올라오고 파문이 커진 뒤에야 지난 23일 가방을 음료로 교환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 사실상 열흘 넘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셈인데요. 스타벅스는 가방에 대해 별도의 안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회수 조치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우선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의 가정용 섬유 제품 부속서를 보면 가방과 같은 액세서리류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라고 해요. YTN 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다시 커진 지 이틀 만에 스타벅스는 잘못을 시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특히 2달 전 포름알데히드 검출 결과서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 역시 겸허히 수용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가방을 수령한 고객들에게는 새로 제작한 제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원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 원을 적립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저도 주변에서 스타벅스 증정품 받으려고 정말 많이 사 먹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겠습니다. 자, 2위는 코로나19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이제 넘어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계속 이 1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났던 이 더블링 현상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행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증가세 둔화로 인해서 1, 2주 안에 유행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재유행 정점에 하루 20만 명 확진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새롭게 전망을 했는데요. 유행 예측이 바뀐 이유를 살펴보면 예상보다 높은 4차 접종률이 꼽혔습니다. 현재 이 60살 이상 이 고령층의 41%가 4차 접종을 받은 데다가 또 면역 회피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BA.2.75 변이가 생각보다 전파력이 크지 않는 것도 이번에 이제 그 유행 정점이 좀 늦어진 이유고요. 또 게다가 국민 재감염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점도 이번에 유행 규모를 낮게 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현재 국내 확진자의 대부분은 올 초에 우리 오미크론이 유행했을 당시에 많이들 감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한 면역력을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죠. 정부가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줄이고 또 유급 휴가비 대상을 축소하는 등 각종 지원을 줄이니까 이 아파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 여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여름 휴가철이라서 여름 휴가 이후 복귀를 한 감염자들이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 자율 방역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검사를 받고 또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도 알아볼게요. 네, 이번 주에 제일 주목받은 소식은요. 다음 달 원래 3일에 발사가 예정돼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죠. 이 다누리가 발사일이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원래 8월 3일 오전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8월 5일 오전 8시 8분으로 발사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다누리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우주군 기지에 보관이 돼 있거든요. 시스템 점검이나 연료 충전 등 발사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발사 일정이 밀리게 된 건 다누리 발사에 쓰이는 발사체 팰컨 9 때문입니다.
발사 용역 업체인 스페이스X가 팔컨9 발사체에 대한 비행 전 검사 계획 과정에서 추가 작업 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발사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고 우리 측에 통보를 한 건데요. 이번 발사에 쓰이는 이 팔컨9 발사체의 1단은 재사용 로켓입니다. 벌써 이번이 6번째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 점검 요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 스페이스X는 다음 달 5일 오전 8시 8분경으로 발사 변경 허가를 미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우리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5일 성공적으로 다누리가 발사에 되면 이 다누리는 앞으로 이 약 4개월 반 정도 달을 향해 날아가게 되고요. 그러면 오는 12월 달 궤도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년 동안 달 상공을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다누리 관련 심층 대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문제없이 달 궤도로 잘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의 대기권 재진입에 따른 추락 위험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분석 결과 창정5B호의 잔해물은 이번 일요일인 31일쯤 추락이 예측돼 과기정통부는 천문연과 함께 로켓 잔해의 한반도 추락 위험에 대비한 우주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정5B호는 지난 24일 발사된 중국의 우주정거장 모듈을 실었던 발사체의 상단으로 무게 20톤, 길이 31m, 지름 5m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현재 창정5B호는 한반도에 추락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궤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들 식사에 플라스틱을 갈아서 배식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원아 14명이 병원에 이송됐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의 실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관문으로 경찰관이 들어갑니다. 정오쯤 이곳에서 아이들이 플라스틱이 섞인 오전식을 먹게 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학부모들에게도 어린이집 온라인 알림장을 통해 이런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기 눈 앞에 보여야 이제 미리 가는 거잖아요. 무서웠고요.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연차를 쓰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다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린이집 측은 원래 일하던 조리사가 휴가를 내 새로운 조리사가 대신 처음 식사를 준비하면서 실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믹서기 칼날에 플라스틱 보호 덮개가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쌀 가지와 함께 갈아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수습 중인 거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나눠진 경우라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요. 일단 정말 궁금하신 부분은 구청에 따라 문의 주세요. 이렇게 만든 가지죽을 먹고 병원에 이송된 아이는 1살부터 4살배기까지 모두 14명. 병원 7곳에서 각각 위세척과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인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번거로웠던 입국 세관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네, 8월부터는 모바일로 여권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권 번호와 입출국 날짜, 항공편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외 여행 뒤 여권 번호와 항공편, 입출국 날짜를 매번 종이에 손글씨로 적어내야 해 번거로웠던 입국 세관 신고서. 다음 주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을 통해 신고가 한층 손쉬워집니다. 관세청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을 내려받거나 QR코드로 입국 세관 신고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 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입국 때부턴 항공 편명은 물론 방문국과 여행기간, 신고 일자 등은 아예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바일 세관 신고를 위한 전용 통로가 인천공항 2터미널과 김포공항에 갖춰진 상태에서 승무원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네, 종이로 쓰는 것보다 더
미리 표시가 돼 있으니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종이 낭비도 안 되니까 환경에도 좋은 것 같아서 손님들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관세청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할 때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인력 부담과 감염 위험을 덜고 기재 내용의 정확도까지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관 측면에서는 종이 신고서를 썼을 경우에는 인적사항하고 그다음 신고 내역을 일일이 대줘야 되는데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일단 편리한 점이 있고요. 성실히 세관 신고를 해온 내국인 여행자에겐 물품 검사를 생략하고 최저 세액을 계산해 온라인으로 알려준 뒤 추후 내게하는 기능도 올해 안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모바일 세관 신고 시스템을 5개월 동안 시범 적용해본 뒤에 효과가 검증되면 인천공항 1터미널로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SK텔레콤이 다음 달 월 49,000원에 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5G 중간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SK텔레콤은 내달 5일부터 고객 데이터 사용 패턴에 맞춘 5G 일반 요금제 3종과 3, 4만 원대 온라인 전용 요금제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G 일반 요금제 3종은 월 49,000원에 데이터 8GB, 59,000원에 24GB, 9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신규 요금제 출시로 5G 요금이 만원 간격으로 촘촘하게 개편돼 고객이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사인 KT와 LG U+도 이른 시일 내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주의의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를 내렸습니다. 또 과태료 7,660만 원에 과징금 7,5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해 일부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명령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선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발급이 첫날부터 먹통이 됐다가 하루 만에 복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해 29일 오전부터 발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면허증 발급 첫날이었던 28일 낮부터 이용자가 몰리면서 발급 본인 인증 단계에서 차질이 빚어졌고 늦은 저녁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발급이 불안정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 처리 장비를 늘리고 최적화 작업을 했고 지금은 발급과 신원 확인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되면서 국내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더 큰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2년 반 만에 재현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는 건 기축 통화인 달러에 투자했을 때 원화 투자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3차례 한미금리 역전대를 되돌아보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은 국내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역전이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금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꼭 그 내외 금리 차만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미국에선 물가를 잡으려는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면 국내 경제의 핵심인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서비스보다는 재화 쪽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수출 이쪽인데 이쪽이 좀 역성장을 지금 실제로 하는 지금 조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비가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출에 좀 문제가 생기면 하반기 안심을 못 한다는 거죠.
여기에 금리 역전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도 서둘러 기준금리를 높인다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민간 소비가 크게는 0.15%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긴축 정책의 효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약간 퍼지고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무래도 좀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가 2.6%인데 그것도 아마 수정되지 않을까. 미국에 잇따른 자이언트 스텝 여파가 국내 경제의 앞길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에 있어 뚜렷한 둔화를 목격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 침체는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제의 약화이며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이 튼튼하고 가계소득과 산업성장 등 각종 지표 역시 나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2분기 고용은 110만 개 늘었으며 이는 지난 경기 침체 당시 첫 석 달간 2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우환 화백은 일본의 모노파를 대표하는 근현대 미술의 거장인데요. 점과 선 그리고 인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설치 작품들은 단순함을 넘어 미학적인 아름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소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술 경매 시장에서 가장 작품이 많이 거래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죠. 바로 이우환 화백인데, 자, 일단 이우환 화백이 어떤 분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우환 화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작가인데요. 특히 국내 미술 시장에서는 가장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단색화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입니다. 네. 1936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우환 화백은요. 서울대 미대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대 철학과에서 공부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는 끝난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 내에서 어떤 차별은 남아 있었고요. 이런 일본의 예술 세계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면서 60년대 말에 모노화라고 불리는 운동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관계항 시리즈라는 것이 작업이 됐고요. 이후에 선이나 점 같은 기초적인 조형 언어에 집중하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작가가 일본 미술계 중심에서 그것도 60년대 말에 선고했다는 게 신기한데요. 그 모노화 운동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우환 화백이 일본에서 유학하던 당시에 일본의 예술계에서는 모노화라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는데요. 이 모노화의 모노는요, 일본어로는 물건이나 사물을 뜻하는데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체들, 특히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새로운 장소에 옮겨 놓아서 일종의 제시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주로 사물과 사물 또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 주목하는데요. 이우환 화백은 시인이자 비평가로도 활동할 정도로 글에 굉장히 진심인 작가거든요. 이 모노화 운동에 대해서 이우환 화백이 평론을 썼던 게 1969년 예술평론상에 입상하면서 당시 일본 미술계에서 크게 주목받게 되는데요. 네. 이후에 모노화 작가들 사이에서 이 이우환 화백이 모노화 운동의 일종의 대변자와 같은 포지션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 미술계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겠고요. 이우환 화백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도 모노화의 정신을 나타내고 또 이론도 함께 발전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노화 운동의 창시자라는 말과 함께 미술계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자연 물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모노화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우환 화백은 그 모노화 운동과 함께 관계항 시리즈를 1960년대부터 작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우환 화백은 모노화 정신을 상세하게 다룬 자신의 저서에서 만들어진 것만이 세계라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언급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은 자연물, 즉 모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만들어진 것은 인공물을 뜻하겠죠. 이 관계형 시리즈에서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물과 그 반대의 개념인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철판이라는 그 재료를 한 공간에 자리하게 하는데요. 이 작가는 두 사물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작업을 창작이나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시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작가 자신이 작품에 개입을 최소화하고 또 작품 안에서 사물들의 조화와 관계를 바라본다는 건데요. 이 자연물을 이용한 연출 또한 모노화 정신이 내포하는 동양적인 태도에 속하는데요. 바로 서구 사회가 일으킨 산업주의적 사고나 또 서구적인 사고에서 기초한 그런 미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동양적인 사물에서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건축에서도 그렇지만 이 동양 미술에서의 아름다움은 서양의 황금 비율과 같은 그 만들어진 아름다움과는 좀 그 의미가 달리하기 때문에 나무 또 돌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서 작품 속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개념을 제시합니다. 네, 이유원 화백은 또 점과 선에 자주 사용하던데요. 그것도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유원 화백의 작품은 시기별로 정리해서 보면 좋은데요. 이 사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향 시리즈 외에도 1970년대부터 작업한 점으로부터 또 선으로부터 연작이 있습니다. 이유원 화백은 이 두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존재한다는 것은 점이요, 산다는 것은 선이다. 좀 굉장히 시적이죠. 네, 점을 먼저 찍어야 선이 되고 그것이 면으로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시리즈는 기존의 모노화 시리즈랑은 좀 굉장히 다른 작업인데요. 특히 점으로부터 시리즈는 캔버스 위에 점 형태가 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찍혀져 있는 작업인데요. 붓에 묻힌 물감이 연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점을 눌러 찍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점을 찍기 시작할 때부터 찍어낼수록 더 연해지는 그 형태를 통해서 시작과 끝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특히 이유원 화백은 하나의 점을 찍을 때도 이 캔버스 안의 공간과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무척 신중하게 호흡하면서 작업한다고 하는데요. 이 점의 특성이 마치 좌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캔버스에 한 번 찍은 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선으로부터 시리즈는 이전의 점 시리즈에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캔버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길게 그어진 선들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각기 다른 선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선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캔버스 안에 자리한 좀 선들의 전체적인 조화에 의의를 둔 그런 작품입니다. 1980년대에 작업한 이 바람 시리즈는요. 점 그리고 선 시리즈에서 변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점과 선이 캔버스 위에 한층 더 좀 리듬감 있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전의 작품들은 좀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었다면 이 바람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고 율동감이 느껴집니다. 이 이유원 화백은 이 바람 시리즈에 대해서 근대 회화의 어법이 아닌 나름대로의 것을 찾다 보니 점과 선이 나왔고 규정 지은 구도를 갖지 않으려다 보니 어떤 자동률에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 자동률은 바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점을 찍고 선을 긋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붓질 자체를 좀 비스듬하게 꺾어서 그리거나 겹쳐 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역동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작품을 볼 때 어떤 시 구절이 떠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캔버스에 점 하나를 찍은 그런 작품들이 참 기억에 남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조응 그리고 대화 시리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여백의 개미가 돋보이는 연작이고요. 기존 이유원 화백이 다루던 점이 이 조응 시리즈에서는 좀 더 무게가 깊어지고 존재감이 아주 확실해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캔버스의 여백을 중심으로 찍혀있는 점과 점 사이의 여백을 통해서 역시나 관계성을 상기시키고요. 특히 이유원 화백은 온 힘을 응축해서 이 점에 담아낸다고 하는데요. 흔히 막 사람들께서 이렇게 점 하나를 찍는데 어떻게 이게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점은 좀 순식간에 찍혀진 그런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이유원 화백이 지금까지 지나온 작업 세계 그리고 여정과 고뇌 더 나아가서 화백의 신체와 작업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짜여진 고행의 흔적과도 같거든요. 특히 작업에 필요한 캔버스와 물감 또 붓은 다 그 순간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되어지고요.
이 작업을 구상하면서 캔버스를 두고 수십 수백 번을 고민한 후에 정해진 자리에 숨을 참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조음과 마찬가지로 캔버스 위의 여백과 존재감이 좀 크면서 비교적 최근 작업한 대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작품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그 단순하지만 여백에서 느껴지는 그 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저 또 이우환 화백 작품 실제로 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우환 그 미술관은 2010년에 일본 나오시마에 그리고 2015년에 부산시립미술관 내부에 이우환 공간이 오픈됐었는데요. 이곳에 가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작품들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이 미술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죠. 그 방탄소년단의 RM이 미술시장에 열풍이 있기도 전인 2019년에 부산시립미술관에 방문해서 방명록을 이렇게 남겨서 화제가 됐었죠. 잘 보고 갑니다, 선생님. 저는 바람을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이후에 이 미술관 관람객이 4배 이상 늘었다고 전해졌고요. 네, 또한 이 이우환 화백은 이우환 재단을 통해서 올 4월에 프랑스 아르레 미술관을 새로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이 아르이라는 지역은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 곳인데요. 많은 예술가들이 프랑스를 영혼의 안식처로 삼았지만 특히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와인의 라벨의 아트 콜라보를 진행하는 샤또 무똥 로칠드가 또 이우환 화백과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이 샤또 무똥 로칠드는 와인 중에서도 희귀하고 또 고가의 와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우환 화백이 한국인 최초로 2013 아트라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슈가 됐었고요. 이전에 아트라벨에 함께 했었던 아티스트들로는 샤갈, 또 피카소, 달리, 앤디 워홀 등의 굉장히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선정됐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특별한 콜라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 와인을 마셔보지는 않았는데요. 종종 본 적은 있거든요. 이 라벨에 그려진 작품이 레드 와인과 어울리는 그런 버건디 컬러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이라고 하셨죠? 요즘 휴가철인데 부산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인 아트 누아트의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81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췌장암 발병 위험이 17%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면서 흡연하는 경우에 췌장암 발병 위험이 42%까지 커졌다면서 간에 낀 지방으로부터 염증 물질이 지속해서 나와 췌장을 자극해 암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리에 자주 충격을 받는 스포츠 선수는 뇌질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호주, 브라질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신체 접촉이 있는 스포츠 종목 선수가 일반인보다 만성 외상성 뇌병증에 걸릴 위험이 68배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헤딩과 같은 반복적인 머리 충격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면서 성인보다 어린이가 장기적 누적 충격에 취약하므로 럭비나 미식축구 등의 경기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한대 화소 수준의 초고해상도 AR, VR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상현 교수팀은 모놀리식 3차원 집적의 장점을 활용해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조명용으로 활용되던 무기물 LED 반도체가 아닌 디스플레이용 LED 반도체층을 설계해 발광을 위한 활성층 두께를 기존보다 3분의 1로 줄여 픽셀 형성에 필요한 공정의 어려움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의 수요를 반영하고 인무지향적인 소재 연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소재 전문 연구회를 출범했습니다. 소재 전문 연구회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혁신 등 국가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미래의 첨단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연구회는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10개 분야별 25개 연구회로 운영되며 약 330명의 산학연 소재 전문가들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 소재 전문 연구회 중심으로 미래 소재 연구 개발 전략을 세우고 국가 전략 기술별 소재 난제에 대한 기술 개발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일정이 우리 시각 다음 주 금요일 오전 8시 8분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추가 점검이 필요해 연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사가 완벽히 성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 작업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